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파월과 자닛 옐런의 이야기가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재무부와 연준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의 상황은 진짜 침체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요즘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회영 선임연구원님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죠?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어,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금리 관심들이 좀 낮아지셨으려나요? 네, 좀 더 자주 나오셔야 되겠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에 우영 연구원이 조금 더 요런 얘기들은 자세히 좀 짚어주셔야 될 때가 된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경제 맨날 뭐 좋다 좋다 그래서 노랜딩 뭐 이렇게 가다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는 조금 뭐 다른 이야기들이 4월 들어서 특히 나오고 있는 거는 물가는 계속 안 잡히는데 뭐 실업률 조금 약간 이상한 조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 진단들은 대체로 좀 맞는 진단들인가요? 앞서 언급 주셨지만 지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1개월,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노랜딩 또는 연준이 경제가 너무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GDP 발표라든지 PCE 물가 레벨들을 보면서 자칫하다가는 성장은 낮고 물가는 음흠.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노랜딩과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극단에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노랜딩은 침체 없이 둔화 없이 성장이 계속 나오는 상태일 거다. 음흠. 경기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뷰인 거고 네. 반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안 잡힌 상태에서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음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 이거죠. GDP가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사실 1분기 GDP가 1.6% 연율화로 성장을 했습니다. 음흠. 예상치는 2.5%였어요. 네. 2% 중반대를 예상을 했는데 1% 중후반대, 중반대밖에 못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음. 자세히 살펴보니까 투자의 경우에는 4분기 0.7%에서 3.1%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네. 소비가 3.3에서 2.5로 정부 지출이 4.6에서 1.2로 둔화가 되면서 성장률이 많이 끌어내려졌어요.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수출과 수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은 0%대였는데 수입이 7%대인가로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부의 수요가 또 강하다는 지표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근데 GDP를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1.6 성장했구나 정도에 그쳤고 물가의 경우에는 4분기에 1.8%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네. 1분기에 3.4%로 다시금 높아지면서 네.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물가가 다시 높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덧붙여서 또 지난주 후반에 3월 PC가 발표가 됐습니다. 3월 PC 지표는 2.8% 기록을 하면서 사실 전월과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레벨에 대해서는 아직은 2% 중후반대,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레벨인 것 같고요. 아무리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2.8%는 아직 높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물가 지표나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조금 갖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안 잡혀 있는데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성장률이 나온 게 네, 물론 뭐 투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는 약간 줄었는데 제일 크게 줄은 게 정부 지출 아닙니까? 네, 이 정부 지출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정부 지출이라는 건 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올릴 수 있는 거라 그렇다면 굳이 걱정할 게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잠깐 저는 또 해봤습니다. 그 섹터별로 보니까 네, 정부 지출은 정부의 의지와 만약에 이렇게 원상회복 혹은 뭐 기대치만큼만 해주면 네. 뭐
얼마든지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괜찮은 상황이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부가 일부러 이건 좀 약간 눌러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정프로는 또 해봤죠? 좋은 의심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저희가 많이 얘기가 됐던 것들이 예산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뒤로 미뤄졌던 때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안 관련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확당적인 재정 지출은 조금 어려웠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은 정부 지출 쪽에서 조금 상승률이 덜 나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서 언급 주신 것처럼 내수, 특히 민간 소비가 왜 1분기에 좀 부진했는가에 대해서는 네. 지난해 3분기, 4분기가 워낙에 QOQ로 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성장을 해왔던 하반기였기 때문에 네. 이제 QOQ로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는 조금은 또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엽기저라고 할까요? 네. 기저 효과 때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기저라는 말은 꼭 반드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긴 합니다만 네. 그 역기저나 기고 효과라고 쓰지 않더라도 네. 전에 그 상황을 그냥 나타내 주는 말이기 때문에 꼭 뭐 높았다고 해서 기고를 쓸 필요도 없고 네. 뭐 역기저라고 쓸 필요도 없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네. 국립국어원에서 네. 예, 그냥 기저 효과로 다 써도 된다. 된다고, 네, 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크게 낮게 나오면서 이제 여러 좀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예전에 미국에서도 70년대 한번 있었던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뭐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비슷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어떻게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 미국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때는 70년대였습니다. 네. 75년도의 경우에는 물가가 10% 이상으로 높게 나왔던 때였고요. 1975년이요? 네. 정프로가 그때 세상의 빛을 또 봤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TMI였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또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75년이었죠? 네. 네. 75년도쯤에 물가가 한 10%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9%까지 높아졌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물가의 성장은 굉장히 낮았었고 실업 상태, 고용 상태도 굉장히 부진했던 때였겠죠.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 지표가 뭐 후행 지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용 지표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가는 상황에 있고요. 여전히 수요 우위인 상황에서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70년대처럼 실업률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네. 이제 물가의 경우에도 당시에는 10%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물가가 높아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71년도에요. 닉슨 대통령이 그 금 달러 태환을 중단하는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서 달러화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7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일 쇼크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 기후가 조금 기상 여건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곡물 관련돼서도 좀 그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식량 위기, 달러 평가 절하, 그다음에 오일 쇼크 등등등 여러 가지 공급 이슈 쪽에 물가 상방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네. 남아 있었던 때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비교해 보시면은 뭐 비슷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정학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뭐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 그렇지. 국제 유가의 상방 리스크가 좀 남아 있다는 점은 네. 또 비슷한 그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이때와 달리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세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이때보다는 지금은 양호하고 견조하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건가 가능성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보시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저는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아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것 자체로도 이제 우리가 착륙이라고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착륙도 둔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둔화가 되는 속도나 이 양상이 급진적이지가 않고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해서 또는 소프트 랜딩, 소프티시 랜딩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은 좀
좀 두려움 또는 이런 것도 남아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고 여기서도 올라가지만 안 된다면은 네. YOY 또는 QOQ를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은 속도가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둔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절묘한 어떤 담장을 타고 있다, 칼날을 걷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높진 않다. 그 사이에 그 어떤 지점을 아주 그 좁은 회랑을 걷는 느낌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네. 네. 여튼 그 금태환 뭐 이런 게 이제 75년 금태환 금지 뭐 이런 거 이제 있었었죠. 그때 곡물 기후 위기 좀 있었고 네. 아주 어려울 때 또 제가 또 태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75년 혹은 뭐 70년대 중반의 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는 지금 물론 비슷한 몇몇 뭐 국제 정세라든지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때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네. 네, 다른 점들이 워낙 좀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달러가 그때와 달리 위상이 너무나 이제 높죠. 절대적이고, 네. 그때만 해도 달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70년대 중반 저도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말이죠. 그때 그 달러 이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과부 달러 이자 뭐 빌리 과부한테 돈 빌려서 달러 이자 준다 뭐 이런 맞아, 달러변이라고. 예, 네. 그런 이제 표현도 뭐 별로 지금 시대 정신을 네. 보면 맞지는 않는 표현입니다만 여튼 이제 굉장히 높은 이자를 줬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 옛날 얘기지요. 아. 네.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성장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면 지금 이제 약간의 위기 혹은 뭐 위기가 막 이야기 나오는 이런 우려 상황을 좀 지나치면 다시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마치 네. 연초까지만 해도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굉장히 시장의 생각은 연준이 연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한다라는 생각들을 해왔었잖아요. 네네. 이런 생각들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것처럼 음흠. 지금은 또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너무나 물가가 안 잡히는데 성장이 너무 낮아지면 어떡하지나 우려를 하지만 또 생각보다 1분기 지표 지나고 2분기 지표 지나면서 스태그까지는 아니구나. 또는 물가도 1분기는 좀 높았지만 상반기 좀 높았지만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해주면은 네네.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연내 인하 충분히 전화할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이제 금리가 이제 뭐 인하하는 폭이나 횟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가 떨어진다, 하락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 시장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성.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율이 하락함으로써 네.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저는 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네. 인상은 못할 거다. 네. 아하. 그쵸. 지금은 인상을 논할 시기는 아니고, 이제 네. 연내 인하를 할지 말지, 해야 될지 말지 정도로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네. 연내 인하를 할지 말지, 이제 동결로 쭉 갈지를 논의한 다음에, 네.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연내 세 차례는 좀 오본 것 같고, 네. 두 차례를 해야 될지, 한 차례를 해야 될지 정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상까지 넘어가기에는 조금은 저는 속단이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상황은 고금리 상황은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거의 뭐 10여 년 만에 거의 첫 레벨이 높아진 그렇다고 거긴 이 레벨이 하니까. 지금 뉴노멀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뭐 어. 예전보다 높은 뭐 물가 성장이나 네.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설령 이 정도는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더라도 과거처럼 1%대, 2%대까지는 인하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 중반대까지도 못 내리고 뭐 3% 중후반대에서 인하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장 금리도 3% 중후반, 뭐 많게는 4%
정도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2배 이상의 레벨인 건 맞죠. 거의 10년 전에 뭐 15년, 16년도에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도 금리가 2.5에서 끝났었어요. 그때 기준금리 네네. 인상을 해가지고 2.5였거든요. 음흠. 2.5였고 그 당시의 레벨에서 시장 금리는 뭐 3%대, 2%뭐 중후반대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못해서 그만큼 인하를 못해서 3% 후반대, 중후반대까지밖에 못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그때보다는 시장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상황들이 꽤나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하기 조금은 미미한 변화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금리가 이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1.5배 높은 수준도 저는 높은 사람들에게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물가가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이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물가는 어떻게든 때려잡기는 해야 되는 상황에 네. 미국 행정부나 혹은 뭐 연준도 아마 같은 생각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행정부가 좀 더 바이든 정부가 더 많이 그 생각을 좀 할 텐데 물가를 때려잡는 방법은 고금리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정책적으로는, 통화 정책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금리를 인상을 해서 긴축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는 성장을 둔화를 시켜서 물가의 수요 측 리스크, 수요 측 상방 리스크를 없애는 게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봐왔던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되는 성장도 있었고 공급층 요인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국제 유가, 곡물가, 글로벌리한 원자재 가격들 등등등 되게 여러 공급망 이슈도 있었겠죠. 등등등 있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상을 해서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가 높아지는 부분들은 네. 이제 유가가 올라서 내지는 농상품 가격들이 비싸서 가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나라는 될 수가 있을 거고 미국은 이러한 배경에 더해져서 견조한 수요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디맨드 쪽의 압박일 거예요. 그러니까 디맨드 쪽에 압박을 줘서 뭐 침체를 만들든 간에 경기를 둔화시키든 간에 그쪽에 대한 물가 압력은 현저히 줄이는 게 지금 역할인 거거든요. 네. 공급 리스크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뭐 연준도 이거는 뭐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이 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금리 인하를 사실은 뒤로 미루더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긴축적으로 만들어서 내지는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만들어서 수요 측에서 더 이상 물가 압력을 못 주게끔 만드는 역할일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즉슨 성장성 또는 경제 성장률은 조금은 억누를 수 있는 정책일 수가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5.5까지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75bp, 50bp 여러 번 단행을 해가지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성이 빠르게 둔화된 것 같진 않아요. 소비도 그렇고 뭐 투자도 그렇고 여타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착륙인가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연준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성장성이 떨어진다. 바라는 길이에요. 네.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잡히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입장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물가 안정에 총동원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가가 그 수요 측 요인도 꽤 돼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지금 이제 물가가 예를 들어 뭐 3% 올랐다고 치면 그 중에 수요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혹은 뭐 공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요인 중에 네. 그건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수요도 꽤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급 쪽이 많이 클 것 같아서 공급이 크다면 사실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국제 정세 뭔가 이렇게 안정이, 네. 네. 그게 차라리 이제 해결책인 것 같은데 네. 그 비중이 수요 쪽도 많이 큽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조금은 크긴 한데요. 수요 그래요? 측도 상당히 크게 있고요. 네네. 보시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가 무엇인가, 뭐 음. PC 물가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원 서비스 물가다. 근원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뭐 주거비를 제외한 정말 찐 서비스 물가다라고 하는데 이 근원 서비스 물가 측면에서 아직은 이게 오히려 반등을 했다든지 또는 서비스 물가 쪽에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분석이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표도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라고 하면 이런 거죠.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뭐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어디 누구랑 드셨죠? 아유, 가족들이랑 가서 먹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먹으면 이제 네. 그 지불하는 값이 음식값만 내는 게 아니라 네. 팁도 같이 줘야 되잖아요. 아, 팁 많이 줘. 근데 팁의 경우에는 이제 네. 인건비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또 몇 프로 산정을 하고 뭐 가격이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조금 주게 되는데 오히려 뭐 먹는 값보다 팁값을 많이 줬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이제 이쪽에 대한 물가가 아직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네. 고용시장 측면에서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서비스 쪽, 뭐 네네. 레저 접객업 쪽에 뭐 임금 상승률이 아직은 뭐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요 임금 쪽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서비스 물가 쪽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용시장 쪽도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된다. 음흠. 고용시장의 둔화가 어떤 의미냐? 네.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와줘야 되고, 아, 그래야 돼요? 네, 매월 그 고용자 수의 증감이 아. 둔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실업률이 3.7, 3.8, 3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네. 고용자 수도 20만 명을 넘게 매월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용도 아직은 사실은 뭐 절대적으로 좋으냐는 아니지만 아직은 뭐 성장을 크게 끌어내릴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지금 이제 들거든요. 고용이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실 때는 고용률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잘 돼서 그게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문제는 근원 서비스 쪽의 물가에 상방 리스크로 줄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네. 고용시장 지표가 좋았다. 고용시장 좋았다. 근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냐. 물가가 둔화되지 않았냐. 라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은 상황이 뭐 비단 뭐 고용률이 높고 내지는 실업률이 조금 낮은 상황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배경은 아니다. 다만 자세히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요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안 떨어져서 결국에는 서비스 물가 쪽으로 상방 압력을 크게 주는 상황을 네, 끌고 네, 간다면 서비스 물가 쪽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근원 서비스 쪽의 물가가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을 더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고용 지표를 네네네. 가지고. 근데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차근차근 잘 떨어지면서 근원 서비스 쪽의 물가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상황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물가만 안정되면은 사실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고용시장 지표도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금리를 못 내리는 거지. 이제 고용시장 지표가 조금씩 더 많이 둔화가 되는 상태에서 물가만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네. 연준은 충분히 보험성이나 측면에서 연내에도 맞습니다.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고용 쪽은 정프로는 또 굉장히 안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네. 이민자 숫자를 제가 이제 면밀히 매주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것이다. 네, 남-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민자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미국 내 고용자 수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용 시장 지표가 조금은 타이트하다고 얘기 나왔던 것들이 음흠.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아서였기 때문이에요. 수요 우위라고 말을 하죠. 네. 수요 우위 때문에 타이트했었었는데 이민자가 많아진다. 뭐 여성 노동자들이 참가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용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을 뿐더러 요 고용자의 공급 쪽에서도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안정이 맞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업률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의 그렇죠, 공급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업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가파르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2, 4.3 정도의 레벨을 기준으로 두고 네. 그 정도의 실업률이 이제 나오거나 요 수준 상회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완전 고용은 좀 깨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완전 고용이 깨진 상태에서 물가만 차근차근 잘 떨어져서 2% 초중반대까지만 빠져준다라고 하면 연준은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씩은 인하를 해서 긴축의 강도를 줄여가지고 다시금 고용시장 쪽에 온기를 줘야 되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미국 상황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일본 엔화가 지금 미친 듯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60엔 달러 엔이 160엔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때려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책적으로, 통화 정책적으로는
엔화 측면에서 음흠. 통화정책 일본은행은 계속해서 중립으로 나아간 정책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뭐 소위 YCC를 철폐를 하거나 했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완화의 정도를 이제 걷어들이고 네. 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여러분 YCC는 일드 커브 컨트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수익률을 이렇게 딱 타겟을 해서 네. 자,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엔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세보다는 조금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줄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고요. 네. 연준의 경우에는 금리를 이제 앞으로 인하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 달러화에는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성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일본 엔화가 조금씩 강세가 되고 네.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과 달리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화는 약세 일로로 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106포인트까지 갔다가 뭐 105포인트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네. 여전히 강세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엔화가 강세로 갈 만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조금은 약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지금은 당분간은 이 정책적인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은 뭐 네. 유로존 쪽의 약세 움직임. 왜냐하면 ECB가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인하를 먼저 한다는 얘기는 통화 측면에서는 유로화 약세로 약세죠.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스위스는 지난 3월 달에 먼저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스위스 프랑은 약세로 움직일 수 약세야. 있는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정 리스크가 더해졌어요. 네. 달러나 미국 자산과 같은 안전자산, 뭔가 세이프 헤븐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움직임들이 더 몰려. 네, 나타나면서 달러 네. 인덱스가 조금은 빠르게 올라왔지 않았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 영향을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것도 이제 ECB의 통화 정책이 먼저 전환될 수 있음에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들, 스위스 쪽에서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들,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게끔 이제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사실상 반대로 영향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지금 당장은 달러 강세 요인이 더 많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의 영향이 아직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지정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고 경제에 대해서도 유로존이 지금 부진하긴 하지만 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이 조금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겠지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유로화도 조금씩은 강세로 간다든지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강세도 주춤해질 거고 통화 정책들 영향이 더 들어가면서 달러 약세, 엔화의 강세로 아마 하반기 뭐 연말쯤에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연구원님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당연히 금리 인하를 우리가 먼저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고 그렇다고 지금 이 경제 상황을 그대로 두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뭐 전 국민 25만 원 이런 얘기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지금 뭐 내릴 수가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1분기 GDP가 좀 잘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1.3% 성장을 했습니다. QOQ로.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는데 왜 양호하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내수가 또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내수요? 예, 한국 내수요. 1분기예요. 그래요? 민간 소비나 네. 민간 소비랑 그 투자가 그 QOQ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소비 측면에서는 이제 성장률이 거의 제가 안 적어왔나 봅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민간 소비랑 네, 투자가 좋았어. 좋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초까지만 해도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하겠네. 그럼 한국은행도 조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물가도 안정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거에 따른 뭐 고물가 고금리의 전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물가, 아니, 중물가 중금리 정도의 전환이 기대되면서 그러니까 가계 주체 이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하반기에 회복이 되면서 성장도 1분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성장이 회복되는 한 해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4분기에 소비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저도 네. 있었겠죠. 여러 가지 지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비 지표가 1분기 좋았습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기상 여건이라든지 마무리 공사 등 때문에 1분기가 또 조금은 괜찮긴 했었지만은 네. 앞으로 요 내수 쪽이 괜찮아질 건가 빠르게 회복이 될 건가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네. 부동산 시장 쪽에서도 PF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불안불안합니다. 네, 불안불안하고 네. 요 건설 수주 이런 것들도 아직은 강하게 건설 경기 회복을 지탱해줄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안 돼, 안 그러면은 1분기 경우에는 기저 때문에 조금은 괜찮게 나왔지만 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내수도 그러니까 민간 소비도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 한국은행이 가정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연말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고 뭐 금리가 좀 떨어지겠지라는 배경인 건데 네. 자칫하다가는 한국은행도 미국처럼 못 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완전한 가정이 네. 이제 뭐랄까요 맞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끌고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있는 네. 거고 1분기와 다르게 지금 보시면은 지저항 리스크가 격화되면서 유가 올라왔죠.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올라갔다가 1,3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때 1분기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대외적인 변수는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뭐 일시적으로 경기 주체의 심리가 좋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2분기 경우에는 사실은 더 안 좋아진 이제 대외 상황, 달러 인덱스나 달러 환율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높아졌고 네. 유가도 높아진 상태고 고려했을 때 수입 물가의 재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 네. 수입 물가 재상승은 결국에 물가의 상승으로 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입 규모도 물량이 안 늘더라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입 규모가 늘어나게 잡힐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순수출도 강하게 성장을 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그래요. 네, 한국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하 연내 단행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3분기 후반이든 4분기 초든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4월달 통방에서도 여전히 공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금통위원은 조기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수견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거는 내수의 생각보다 부진한 회복,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갈 수 있을 시나리오가 또 있다 보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하에 대해서 조금씩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당분간은 하면 안 되겠죠. 물가가 네, 네, 반등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3분기에 들어서면은 그러한 고민들이 조금 더 깊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있습니까? 봐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이창용 총재가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을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못하더라도 연준이 인하를 할 거다라는 시그널 자체가 피봇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창용 총재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피봇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연준이 이제 시그널 준 걸 가지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탈동조화, 통화정책 탈동조화라는 얘기를 강조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잠깐 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들의 지금 스탠스라든지 그 나라의 상황, 경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쭉 마치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한번 조감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괜찮았을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이 있진 않을까요? 못다 얘기는 없고요. 네. 네,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매일 들어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루하시지 않을까요? 들으시는 무슨 시청자- 말씀이죠 그게? 그건 제가 그거는 그렇습니까?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우혜영 연구원님 자주 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투자 근육, 경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매크로 공부는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동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프닝 벨 라이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